받았고 이 중 10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됐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 A씨를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결과 A씨가 지난 3일 밤 인천 중구에서 서울의 호텔까지 곧장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 사이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검거 직후 코로나 확진자 임시생활시설인 인천 영종도 호텔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를 격리가 끝나는 다음 주 초쯤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연면적이나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1.4도, 습도는 56%입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현역 배구 선수가 뇌전증을 진단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과 병묘청 수사에 따르면 이 같은 병역 기피 사례가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일기에서는 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올해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인 뭐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워서 일을 못하겠다.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 정부가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영상 17도가 넘지 않도록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항공우주연구원과 극지연구소를 비롯한 정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정부의 실내 온도 제한이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이란 취지엔 공감하지만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추위까지 견디라는 건 과도한 처사라는 건데요.
실내 온도 준수 여부를 기관 평가에 연동시키다 보니 17도보다 한참 낮은 온도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하죠. 문제는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 제한이 대통령실과 총리실, 법원과 국회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난방 카스트, 그러니까 실내 온도에도 계급제가 존재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파가 불 때마다 전력 수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에너지 효율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무조건 추위를 견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번 논란을 통해 정부 에너지 절감 대책의 실효성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달 26일이었었죠. 서울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침범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 북쪽만 좀 왔다가 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또 보도로는 비행 금지 구역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군 당국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군 당국이 또 입장을 바꿨어요. 들어왔다면서요? 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그 용산이 뚫린 게 아니다 이렇게 군에서 유감까지 표명했지만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에 진입한 걸 확인했다는 건데요. 오늘 군에 따르면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 한 대가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에 약 1시간 정도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 지역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상 당시 상황을 초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을 확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다만 이 비행금지 구역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그리고 군은 대통령실 일대가 촬영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일종의 추정에 근거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다른 분석을 내놨어요. 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이 정보위 여야 간사가 이 보고를 받은 후에 기자들에게 한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무인기 관련 항적 조사 결과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정보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자 국정원으로부터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 같은 국정원 브리핑 내용을 전하면서 12대 무인기 침투라는 보도에 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앞서 보고한 대로 5대가 맞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합참 모두 이제 무인기에 촬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 이제 국정원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이 그런 뜻이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재질문을 하자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있던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가능성, 그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지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 무인기 한 대라도 격추를 시켰으면 그걸 우리가 확보해서 봤으면 알 거 아니겠어요? 카메라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능성이 없다라고 배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의 사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면서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 보고는 군계 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규칙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려스럽다면서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 안보 상황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해 자신 있게 언급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권 주자로 나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안보를 두고 정부가 거짓을 말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군기강을 엄중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네,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말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지 하루 만에 예. 지금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이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이제 말하자면 그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서로 하지 않기로 한 이른바 적대적 행위들을 지금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지금 통일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당국자로부터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종의 이제 남북 그 평양선언이라고 불리는 그 네. 선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남북한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군사적 긴장을 더 긴장하지 않도록 하는 9.19 군사합의에 대북 확성기 방송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그러니까 그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로 지금 네. 남북관계 발전법에 규정된 행위들을 보면 군사 분계선 MDL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그리고 시각 매개물 전광판 게시, 또 전단 살포 이제 이런 거를 금지 행위로 적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서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는데 이 지시대로 효력이 정지가 되면 이제 이 금지된 행위들, 뭐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뭐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통일부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발언이 오늘 나온 겁니다. 네. 9.19 군사합의나 아니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뭔가 전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또 도발하면이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좀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예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9.19 그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 이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북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이라고 고북한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북한 굴종론 이런 세력이야말로 우리 내부의 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탈북자 고위 외교가 출신인데요. 태영호 의원도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정도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1년 동안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북한 도발 행위가 계속된다면 여기에 더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금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면서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를 되살릴 실효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9.19 군사합의 그 효력 정지 등 이제 그 대통령실로부터 나온 강경 발언이 네. 이른바 이 무인기 대응에 대해서 좀 그 허점을 보인 데 대한 그 논란을 더 다른 논란으로 덮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네. 했는데요. 오늘 라디오 다른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어제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무인기 관련 보고를 했다는데 이것을 청와대에서 브리핑하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또 그래도 그나마 합의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이태원 참사 국정원사 특위활동 기간 열흘 뒤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회동을 갖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정조사 특기 기간 연장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연다 이제 이런 것도 그 부연돼 있었는데요. 네. 애초에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특위를 가동해서 오는 7일까지 45일간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다만 이게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서 이 작년 12월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사실상 뭐 거의 절반이 지나서야 이제 그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실 뭐 그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좀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네. 이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아마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이 있었는데 다만 기간 연장 외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것이 없어서 앞으로 여야 간에 증인 좀 채택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네, 그것도 뭐 여야 간의 추가 합의 내지는 이제 추가 그 대립이 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여야 합의에 아쉬움을 드러냈네요.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 그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요. 유가족 협의회와 이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 정쟁으로 소비했고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고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는 유가족을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요. 네. 아울러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다. 결국 오늘까지도 참사 책임을 공식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청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건 아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행정안전부 그리고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없이 특수본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 용산구청이라고 판단해서 박희연 구청장 등 이 용산구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을 했고 이 박 구청장을 구속시켰는데요. 다만 이제 행안부와 서울시의 참사 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사건 예견 가능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기속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 구체적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지금 그 경찰 근처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반드시 정무적 책임 묻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경찰 특수본이 뭉개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연장된 국정조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최선을 다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후에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참사 중대 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어제 박 원내대표가 이제 탄핵 추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의미한 것인지 뭐 그리고 근데 그런 탄핵 추진이라는 게 적절한 것인지 또 민주당 내에 좀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를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두고서도 서로 간에 지금 계속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좀 지켜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교육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 우수한 인재와 창의적 콘텐츠는 국가산업과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적 방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면서 교육에 있어서 아무리 국가나 정부가 관여한다 치더라도 어떤 획일적 콘텐츠, 획일적 시스템, 획일적인 학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아무리 국가나 정부에서 주도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라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관장을 한다고 해서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교육이라는 것을 하나의 서비스 용역이라고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도상 보장돼야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 자유주의라는 이제 뭐 윤 대통령의 뭐 정치 철학이 이런 거를 반영한 걸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뭐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거나 뭐 하나의 서비스라고 봐야 된다. 이제 이것이 어떤 기존의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접근하는 정치권이나 이제 그 정부에서 접근했던 태도와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혹시 뭐 민영화를 좀 시사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좀 아직 이르지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까지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조 장관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내용을 건의했습니까? 네, 교육부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를 부후보자로 등록해서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이 시도지사 후보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 앞서서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을 유권자가 직접 뽑는 직선제였는데 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 대안 중 하나로 이 러닝메이트제가 꼽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지난달 1차 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이 러닝메이트제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어서 그 이후로 지금 이 추진이 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하려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는데 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방교육자치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이제 말하자면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인데 야당 그리고 교육감들도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에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서 교육 자주성이 침해될 수 있다. 또 교육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에 또 정부와 이제 국회 간에 대화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금 전당대회 뭐 당권 주자로 그동안에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네, 오늘 전격 불출마 선언이 이 권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네. 이른바 친윤계 내에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그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입지가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이 출마 여부가 변수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 이제 뭐 나오고 싶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좀 출마 쪽으로 기운 듯한 이제 그런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은 나경원 전 의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사실상 한 3주 정도 지금 당권 레이스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전격적으로 출마 입장을 접은 건데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 이 전격적 이런 출마를 접은 배경에는 이른바 그 윤심을 놓고 지금 윤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요즘 이제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좀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좀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윤상현 의원은 오늘 경북 구미에서 연 당대표 후보 출정식에서 이 젊은 시절 충남 청양에서 경북 의성, 대구에서 출마하라는 제안을 몇 차례 받았지만 수도권에서 홀로 소기를 이뤘다. 윤상현의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자 수도권에 출마했다 하면서 이른바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출마 선언 장소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테면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출마 선언은 경북 구미에 가서 하느냐 네. 이런 지적이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기현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의원을 만찬에 불러가지고 두 차례 만났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윤심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도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기현 의원, 그 다음에 뭐 장재원, 권성동 의원 등을 네. 관저로 불러서 이제 식사를 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윤심이 이쪽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예. 아마 그거를 좀 이제 그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은 나오는데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처음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다시 김건희 여사가 오셔서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시겠다 말씀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관저 초청 얘기는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뭐 언제든 오라고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본인도 초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대통령실 관저는 의원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요청을 주는 분께 모두 열려 있고 찾아오면 다 만나고 식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심 장탈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누가 더 충성 경쟁하느냐 이걸로도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찌됐든 만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뒷얘기 나오는 걸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뉴스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유명 프로배구 선수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 시인을 하면서 파문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군 면제를 받아냈는데 이런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적게는 7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할 수 있었던 건지 이번 대규모 병역 비리 사태를 취재하고 있는 정신영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뇌전증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뇌전증이 어떻길래 지금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뇌전증이 과거에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에요. 네. 이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예. 대부분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다양한데 뇌 신경세포 이상이 생겨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네. 의식을 잃는 그런 병인데 문제는 뇌전증이 의사의 임상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네. 예를 들어 간암이라면 간 경화증이 있다든지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뇌전증 환자 중에는 뇌파 검사나 MRI 검사가 정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경험적으로 발작 같은 증상이 보이면 뇌전증이 맞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발작을 했다고 해도 주관적인 거거든요. 네. 환자나 보호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있고 브로커들은 그 부분을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검찰도 그런 병원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브로커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예. 브로커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이제 브로커들이 일명 시나리오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예. 이제 뇌전증 환자처럼 연기를 시킨 건데 네. 이제 게임을 하다가 뭐 쓰러져서 침을 흘려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뭐 119에 신고할 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사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대로 연기했던 의뢰인들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옛날에 병역 비리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허점들을 차단한다고 차단했는데 지금 뇌전증과 관련되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온 건데 이렇게 브로커가 이렇게 시나리오 짜주고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대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실제 브로커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보니까 예. 공익 판정에서 군 면제로 바꿔주는 건 800만 원, 뇌전증 진단으로 군 면제를 받게 해주는 건 2천만 원, 되게 다양했어요 금액이. 예. 이제 여러 차례 재검을 하면서 1억 원까지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약서를 살펴보면 환불이 불가능해요. 병역 면탈에 실패해도 돈을 전부 내야 하고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없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상 상담받은 의뢰인들이 병역을 기피하도록 유도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브로커가 직업이 행정사라면서요?
네네. 행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이길래 이렇게 중간에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탈을 하도록 돕습니까? 이게 행정사라는 게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같은 민원을 대리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주로 국방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군 전문 행정사들인데,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어 고충 심사 청구를 대행해 주거나 아니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군 입대를 언제 할지, 아니면 이런 주특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특기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는 건데, 네. 이 브로커들은 현역으로 가야 할 사람한테도 내가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선을 넘은 거죠. 그럼 이 브로커들, 행정사인 브로커들이 뭔가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뭐 아름아름 사람을 모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사람 모은 거예요? 이 브로커들이 제가 취재한 바로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이제 병역 관련 질의를 올리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전화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뢰인들을 모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식인에 누가 내가 뭐 네. 뇌전증이 있는데, 아니 뇌전증 아니더라도 병역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다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기 네. 시작한다고요? 네네. 근데 이 브로커가 전국에 지사까지 냈습니까? 네, 이제 이 브로커가 지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만 한 15명 정도 돼요. 예. 이게 경기, 대구, 강주, 부산 전국에 걸쳐 있는데, 이제 검찰도 이 사람들이 브로커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수사를 넓힌 건데, 근데 이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중에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아직 이 부분까지는 수사가 다 되지는 않은 거네요. 네네. 근데 이번에 아까 네이버 지식인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버젓이 뭐 상담 받으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소문이 났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방부나 이런 데 민원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이 브로커가 행정사 업무를 막 시작한 2019년도부터 이제 병역 기피를 조장하는 행정사가 있다,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라는 민원 신고가 4차례 정도 접수가 됐어요. 예. 이제 이 브로커를 특정해서 이 사람이 네이버 지식인에 4급이나 5급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겠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고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경찰에는 신고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브로커가 직접 그 신고한 민원인한테 접촉하는 일도 있었습니까? 네, 이때 경찰청에서는 이 브로커를 병역법 교사 혐의로 이제 사건 배당까지 했는데, 당시 브로커가 어떻게 민원인 신원을 알아내서 이제 여태 민원 올린 게 당신이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예. 이제 이 브로커가 공무원증을 내밀면서 위협을 하니까 민원인이 공포를 좀 느끼고 사건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부 협조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살 만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민원도 들어가고 또 경찰청에 신고까지 하고 그랬는데 왜 수사가 안 들어갔던 겁니까? 이게 당시 민원을 접수받았던 국방부나 병무청, 경찰청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당시 제보만으로는 병역 비리라고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을 삭제하는 정도에 그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병역 비리의 단초가 보였는데도 네. 이제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더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정작 이제 수사가 들어가게 된 거는 이 행정사라고 했잖아요, 브로커가. 행정사 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고 행정사 쪽 업계에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네, 제가 만난 행정사분들은 전부 이 브로커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들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의뢰인이 제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병역 생활이 가능할까요? 하면 이제 병역법에 근거해서 된다, 안 된다를 알려주는 게 행정사인데, 예. 이 브로커는 일단 만나자,
내가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분들은 이게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했다고 이제 의심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던 행정사분들이 이 브로커가 상담한 녹취록이나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들도 이제 의뢰인이 좀 돌고 도는 구조인데 옛날부터 이 브로커한테 먼저 다녀왔던 의뢰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브로커는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얼마를 줘야 하냐, 아니면 이 브로커와의 계약 내용이 이상하다, 뭐 피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의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병역 당국이나 아니면 수사 당국이 충분히 미리 그 수사에 들어가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그 이런 수법으로 뇌전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프로배구 선수 얘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일단 현재 이제 검찰 수사 순상에 오른 대상은 한 100여 명 정도고, 이 중에 이제 집중 수사 대상은 한 수십 명 정도를 알려지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내일자 국민일보 1면에 실릴 내용인데, 이제 프로배구, 지금까지 알려진 프로배구 축구 선수 외에도 이제 볼링, 뭐 승마 선수 또는 헬스 트레이너 등도 이제 뇌전증을 위장해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런 스포츠 선수 말고도 고위공직자 자제라든가 뭐 유명인들이 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네. 검찰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없다고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병역 비리가 지금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직접 취재하신 입장에서. 일단 병역 비리 면탈 수법 자체가 과거에 이제 뭐 신체를 망가뜨리는 방법부터 해서 뭐 정신질환, 이번에 이제 뇌전증까지 점차 좀 교묘해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일단 병역 면탈 수법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너무 넘쳐나서 저는 처음에 놀랐는데, 이게 적어도 2019년부터 한 4년 이상은 불법 정보에 노출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이때를 앞둔 청년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용당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 나눈 행정사분들도 어린 병사들이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뭐 불법 계약으로 올가매거나 아니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른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수사를 또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신영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경제 분야에서 올해 이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해 연말 중요한 세법들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네. 이거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달라진 것 중에서 우리 일반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세법들이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떤 뭐 절차를 보느냐 이런 것일 텐데요. 지금 보니까 뭐 일단 서민들보다는 일단 지난해 연말에 통과됐던 세법들을 보면 일단 고자산가들 그리고 고소득층 그리고 이제 소득이 많은 대기업들에게 일단 감세가 대부분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일단 뭐 부동산 보유세 부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도 이게 하도 이게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종부세가 대폭 감세를 하게 됐는데요. 역시 이제 종부세의 특성상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자일수록 아주 많은 세 혜택을 이제 보도록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먼저 보면 그 종부세율이 일단은 먼저 낮아졌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이제 과세 표준별로 0.6%에서 이제 최고 3.0%까지였는데요. 이게 이제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과세 표준별로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0.6%가 0.5%로 그리고 94억 원 초과의 경우는 3.0%가 2.7%로 이렇게 인하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똑같이 인하를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같은 이제 자산이면은 이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혜택이 많은데, 이번에 종부세율은 보면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고자산가일수록,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보유자일수록, 세율 자체만으로도 많은 세 혜택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주택자의 경우는 아예 이 중과세, 그러니까 종부세율을 이제 중과를 했는데 중과를 폐지를 하고 1주택자와 똑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국회 통과안을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아마 2주택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3주택자의 경우도 혜택이 상당합니다. 이 3주택자의 경우도 과세 표준 12억 원까지는 1주택자와 똑같은 세율, 낮은 세율을 이제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이제 중과가 됩니다만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현행은 최고 세율이 6%인데 5%로 1%포인트 낮아지는데 이렇게 이제 과세 표준 12억 원까지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 종부세율은 누진 세율입니다. 예. 때문에 그 3주택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자산 가격이 1주택자나 2주택자보다도 더 이제 클 텐데요. 이거 감안하면 종부세가 이제 줄어드는 게 2주택자 못지않는 어떤 경우는 이제 더 많은 그렇게 또 감세 혜택을 갖고 있는 그 집값에 따라서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제 금액에도 변화가 있었죠? 네, 종부세율도 낮아졌습니다만 종부세 이제 공제액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예. 이제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금액이 기존에는 11억 원이었는데 이제 1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즉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억 원 초과부터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를 내는데 예. 올해는 이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이 조금 이제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 시가로 보면 한 18억, 19억 집까지는 아마 종부세를 거의 안 내거나 내도 아주 소폭 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본 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이 기본 공제는 이제 2주택자 혹은 뭐 3주택 같은 더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제가 올라가면 2주택자의 경우도 이제 9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부세는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이 9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종부세가 또 큰 폭으로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감안해 보면 결코 1주택자보다도 이 감면액이 적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훨씬 더 많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일종의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것은 부과 기준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감면되는 금액은 아무래도 이 뭐랄까 그 주택의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은행 그 투자자문회사 센터에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네. 일부 아파트 그 고가 유택자의 경우는 보유세가 올해보다 한 60% 가까이 많게는 또 70% 가까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예를 들면 언론에 자주 나오는 서울 마포구 연동에 있는 한 아파트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이 두 아파트 합쳐서 보니까 보유세가 지금 한 2천만 원쯤 되는 보유세가 지금 현재 한 5,300만 원쯤 내는데 네. 이렇게 되면 2,200만 원으로 거의 뭐 3,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줄어드는 전체적으로 60% 보유세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고가주택의 이제 경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서울에 한 2주택 정도 갖고 있으면 상당한 이제 자산 가격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대충 한 50에서 한 70% 정도는 올해보다는 낮은 종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의 경우는 보니까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부담이 이제 크게 줄어드는데요. 예.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억 원이던 기본 공제가 9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부부가 6억 원씩 10여 원까지 공제를 받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경우는 이 정도 공시가격 18억이면 아마 한 3, 4억 원까지는 주택을 부부 명의로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종부세 큰 변화가 있네요.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또 다른 감세도 있다고요?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의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 과거에는 이제 중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치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이제 통과가 됐고요. 예. 최근에 이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이제 규제를 풀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이 규제가 남아 있는 게 강남 3구랑 용산인데 이 지역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이제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 팔 때도 상당히 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세, 보유세 다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관심이 많았던 세법 가운데 금융투자 소득과세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네. 결국 도입이 안 되고 유예가 된 거죠? 네, 결국 이제 2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고 있는 그런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요. 현재 보면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이 대주주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종목당 10억 원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갑니다. 당초 정부는 이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자 했습니다만 국회 논의 끝에 그대로 10억 원 현행대로 묶였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최근에 지금은 그 대주주 판정할 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 플러스 가족 등 기타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도 원래는 합산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기존 감세보다 그 폭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합의를 하면서도 세부안으로 보면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이 감세하는 그 디테일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통화에 대한 소득세 과세 이것도 관심사였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함께 2025년까지 이제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이렇게 금투세 시행 시기는 2년 유예가 됩니다만 하지만 증권거래세율은 올해부터 이제 바로 인하가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0.23%가 부과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0.2%로 낮아지고요. 2024년 0.18% 그리고 2025년에는 0.15%로 계속 낮아지는데 네. 원래 이제 정부 방안은 금투세를 시행을 해서 여기서 좀 세금을 걷고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감세를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향후 2년간 감세만 하게 됐는데 또 2년 뒤에는 총선이나 또 대선이 앞당겨 오기 때문에 지금 일정으로라면 과연 또 금투세가 그대로 도입은 될까? 이미 그 증권세율을 인하는 결정이 됐고 추진이 되는데 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불씨를 좀 남겨놓은 셈이네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게 법인세잖아요. 네. 일단 국회에서 법인세를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1%포인트를 뭐 낮춘다는 얘기까지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정부안은 보면 뭐냐면, 100여 개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겠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이제 일부 감면받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야당 쪽에서 이거는 뭐 완전 부자 감세다, 부자기업 감세다, 반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1%포인트씩 인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10% 법인세 내던 기업은 이제 올해 9% 그리고 20% 내던 곳은 19% 이런 식이고 그리고 최고세율 25% 내던 법인 같은 경우는 24% 이렇게 이제 1%포인트씩 낮추는 걸로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인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그 반도체 지금 산업 쪽인데요.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 법인세안이 통과가 되면서 동시에 그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것도 이제 같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6% 주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8%로 확대하겠다.
이 안이 이제 원래는 통과가 됐습니다. 네. 당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0%를 제시를 했고요. 야당인 이제 민주당에서는 10%를 주장을 했는데 네. 기재부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제 8%로. 그러니까 여야의 주장보다도 낮은 이제 8%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이 이유가 20% 이상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세금 감면이 크게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정부가 부담을 갖는다는 거였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그 양양자 국민의힘 반도체 투기 위원장이 이제 국회 본회의 반대 발언에서 이건 그 대한민국 반도체 사망 선고다. 다른 나라들은 25% 세공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8%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제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세대 지원안이 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세대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이제 기재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질타를 받고 나흘 만인 지난 3일에 기재부는 결국 이제 추가 감세 대책을 내놨는데 이 원래는 빠르면 이번 1분기 안에 답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나흘 만에 새로운 세법을 이제 들고 나와서 대폭 감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감세 혜택 받는 게 뭐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적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게 지금 기재부 주장이랑 지금 엇갈리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나라는 25%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대만의 경우도 보니까, 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5%고요. 이런 지구나 또 추가 공제 5% 뭐 지금 이런 내용들인데, 네. 근데 기재부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8%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른 또 세액 공제율이 중복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30에서 50%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합쳐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또 미국의 경우도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25% 세액 공제율을 이제 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 미국과 그 북미산 제품을 이용을 할 경우만 이런 세액 공제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이제 다른 나라의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설비 투자에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세액 감면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것에 비해서 그 폭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이제 기재부 입장은 이번에 8%만 하더라도 나머지 기존에 있는 세액 공제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합치면 결코 대만이나 미국보다 적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네.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나흘 만에 그 입장을 이제 바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지시로 얼마나 감세가 되는 겁니까? 지금도 네. 많이 해준다는데 그럼 얼마나 더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기재부 얘기로는 추가적으로 감면되는 게 한 3조에서 이제 4조 원 사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 3조 6,500원 정도, 3조 6,500억 원 정도 감수할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그 나라살림연구소라는 NGO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추정치가 더 큽니다. 삼성전자만 1년에 약 한 4조 7천억 원 세금 혜택이 더 추가로 가고, SK하이닉스는 9천억 정도 더 절세가 된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년의 그 사업 소득세 전체보다도 더 많습니다. 우리 그게 한 4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 소득으로 벌어서 내는 세금 전체보다도 이번 조치로 일단 삼성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제 더 크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산업 물론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초격차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감세를 많이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모두가 다 투자가 되어서 우리 이제 반도체 산업을 또 살리게 되는 이런 뭐 방향으로 오면 이제 그나마 이제 좀 나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세가 감세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큽니다. 이 폭이. 만약에 지금 두 기업만 합쳐서 지금 한 6조 원 가량 세금이 줄어드는데, 예.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서라면 6조 원치 국채를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6조 원치 복지 같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또 이게 싫다면 지금 다른 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6조 원 정도 증세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시차를 두고 이제 국민들 삶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세금에 대한 감면 효과라는 게 크면 클수록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효율이 좀 떨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이야 이제 누구나 내기 싫은 게 또 세금인데 하지만 이 세금을 걷어서 복지라든가 공공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나 담세력이 있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좀 내십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됐고 기재부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는 또 많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더 큰 폭으로 지금 감면을 해준 상황인데 올해 경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건 과연 강화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오늘 경기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소환인 내일 강추위는 없겠지만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눈이나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적설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3에서 8, 많은 곳은 강원도에서 10cm 이상, 서울 동부, 경기 북서부, 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 제주 산지 1에서 5cm, 거박해적 1c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대구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5도, 세종 7도, 대전 8도, 광주 대구 9도, 부산 울산 10도, 제주는 12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나쁨, 특히 모레는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저기온 영하 1.6도, 습도 59%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단연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들이 기부 금액의 30%만큼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유치하면 재정 여력이 커지는 데다 답례품으로 특산품을 제공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의 지자체들도 고향사랑 기부제로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서울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의 지자체도 제도 수혜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지방만 고향인가 서울도 고향은 고향이겠다 싶더군요. 사랑과 돈이 집중된 서울의 지자체면 지방보다 유리하면 유리하지 고민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답례품의 문제였습니다. 특산품이라고 내세울 게 마땅치 않을 뿐더러 설령 있다 해도 특산품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당동 떡볶이나 왕십리 곱창을 특산품이라고 하기에도 정말 애매하고 마장동 쇠고기가 유명하긴 하지만 직접 소를 또 키운 건 아니니 이 때문일까요? 22개 자치구 중 답례품을 결정한 종로구와 노원구는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나마 지역 특산을 찾았다는 성동구는 성동문화재단에서 매년 개최하는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입석 관람권을 기부자에게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로 고민에 빠진 서울의 자치구 사례를 접하니 문득 일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인 도쿄도를 떠나 지방으로 이사하는 가족에게 아이 한 명당 약 우리 돈으로 1,0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방 소멸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러자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도쿄도가 우리도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겠다고 나서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인구 뺏기 경쟁. 이게 우리의 불행한 미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a hero till the end of the night. He's gotta be strong and he's gotta be fast and he's got to be fresh from the fight. I need a hero. I'm holding out for a hero till the morning light. He's gotta be sure and he's gotta be soon and he's got to be larger than life. I need a hero. I'm holding out for a hero till the end of the night. He's gotta be strong and he's gotta be fast and he's got to be fresh from the fight. I need a hero. I'm holding out for a hero till the morning light. He's gotta be sure and he's gotta be soon and he's got to be larger than life. 아담 램버트의 홀딩 아웃 포러 히어로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4222님께서 지자체 고향사랑 좋은 제도 같아요. 훈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 근데 고향에 대한 애정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좀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뭐랄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려고 하면 돈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못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그런 분들한테 뭐 10만 원도 좋고 20만 원도 좋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일 같습니다. 0228님 장충동 족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장충동 족발의 돼지는 장충동에서 기르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지자체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의 지자체라는 게 지역 특성을 잘 안 만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서울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지역으로 가는 걸 좀 빼앗아 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경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살펴보죠. 중국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 체류자 327명 가운데 3분의 1, 103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확진자 비율이 높을까? 네. 첫 번째는 확진자 비율이 높은 게 입국자 전원을 PCR을 통해서 촘촘하게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감염 상황을 공식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중국 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좀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서 오늘부터는 입국 전에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예 탑승을 못 하게 되잖아요. 중국에 출발할 때. 그렇죠. 입국 전에 이제 코로나의 여부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럼 이후에는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대상 중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 외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내국인하고 90일을 넘게 체류하게 되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별도로 집계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뭐 지금 예상해 봤을 때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그 양성률과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입국자 한 3명 중 1명? 네. 그걸로 지금 이제 확진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 확진자들은 이제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검사를 하니까. 네. 중국 입국자들이 줄어가지고 또 울상인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나저나 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못 네. 잡혔네요. 호텔에서 검거가 됐어요. 여기에 이제 숙박을 하면서 서울 시내를 활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낮 12시 55분쯤에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근처 호텔 객실에서 40대 남성이 검거가 됐습니다. 단기 체류 비자를 받고 3일날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PCR 검사 받아보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예. 객실 배정 받기 전에 도주를 한 거였는데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호텔 예약도 직접 했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해당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감염 상태에서 이 호텔에 묵으면서 외출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 왜 코로나가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는 네. 동선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또 확진자의 그렇죠. 경우는 심지어 동선을 공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고위험 시설 위주로 동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은 이 검거된 중국인이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굉장히 여러 차례 오갔고 실제로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수술도 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예. 의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만 병원을 의료 목적으로 과거에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을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도주했냐고 물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소가 돼서 유죄 확정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게 어쨌든 지금 뭐 도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확진자이기 때문에 우선 네. 격리를 일주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주 경로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인들마저 이 A 씨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피하다. 중국 정부에서도 벌을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용자는 한국에 갔으면 한국의 그 요구를 따라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런 일은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장현이 지하철 탑승 시 중단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만나자 이렇게 요청을 네.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네. 좀 알려졌는데 지금 면담 방식 두고 서로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요. 네, 뭐 없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어제 오세훈 시장이 전장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구체적인 이제 만남 일정이나 방식들을 서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 차이가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현에서는 어떤 방식을 요구했냐면 공개 방송에서 면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공개 방송요? 네, 예전에 박경석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 토론을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방송이 중계가 되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남에는 조건이 없어야 되고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장현하고 무관하게 장애인 복지가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장현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만남에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장현이 제시한 의제도 조건이냐, 조건의 범주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공사 측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 당시에 법원에서 내린 결정을 서울시에서 수용해 줄 것,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에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줄 것을 제시했는데 공사랑 면담을 할 때 그럼 이것도 조건이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조건은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그 내용의 답을 달라 이렇게 지금 의제로 제시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장현이 공개방송을 제안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공개방송에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이 원하는 만남이나 대화 자리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이후에도 대화가 좀 진전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뭐 우선 시장이 역자의 동행 역점 네. 뭐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동안에 전장현 측하고 네. 벌써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이것만 내세우지 말고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네. 좀 흉거 없이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전장현 시위 현장에 있던 경찰이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적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각 지역에서 전장현 시위에 투입이 됐던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언론에서 그 투입된 경찰관들을 만나보니까 2일 오후 8시쯤에 전장현 소속의 활동가가 기습적으로 지하철로 올라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장애인들이 이제 지하철로 몰려들었는데 남성 장애인이 제지하던 경찰 동료의 무전기를 낚아채고 빼앗아 갔는데 네. 무전기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세서 무전기를 놓치지 않았다. 재차 무전기를 가려가려고 하니까 본인에게 공격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예. 그 치아 자국이 보이는 손등이나 그 자리에 피가 배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를 서다가 이상한 전동 휠체어를 봤는데 약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 앞에 철판을 대서 개조한 전동 휠체어였다는 거죠. 경찰이 사실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제지를 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손을 댄다든지 네네. 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찰관이 전동 휠체어에 오른쪽 다리 전체가 깔려서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가 하면 지금 전장현 시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응원한다고 하는 메시지 또 후원금도 지금 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이제 경찰관의 얘기를 들으신 그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예. 만약에 내 아들,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혹시 그런 일을 당했다면 화가 날 것 같다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나 교통공사가 무관용 대응을 하면서 갈등이 더 과열됐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장현 후원이란 해시태그를 달면서 연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에 전장현 후원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후원금 인증을 게시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를 전장현에서 했었는데 무정차 통과를 시켰잖아요. 교통공사에서. 근데 이거를 트위터를 통해서 교통공사가 알린 거예요. 무정차 통과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그걸 이제 리트윗을 하면서 공유를 하는 거죠. 후원 릴레이를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누리꾼들의 설명은 이래요. 모두가 지하철을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하겠다. 네. 대중교통이 왜 대중교통이냐. 모든 국민이 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교통공사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장현을 비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후원금을 보내겠다. 이동권을 시위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부터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네. 공사가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불법 시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안내 문자를 보낸 것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전장현 시위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진 건 사실이죠. 그거는 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 시민들과 전장현이 저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결국 정부만 쏙 빠져서 약자인 시민들끼리 싸우고 있다. 정부가 시민과 전장현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시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죠. 그럼요. 예, 비판을 하더라도 네.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불편함에 대한 뭐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차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7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진료해온 이른바 무자격 의사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의사 경력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는데요. 1980년대에 한 지방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집이 너무 어려워서 네.
학비를 마련하러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의대는 이렇게 일단 됐었던 다녔다는 거예요. 거잖아요. 예,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의대를. 네. 그런데 힘들게 의대를 졸업하기는 했는데 의사 국가시험 통과를 못해서 의사 면허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의사가 아니죠. 네, 2년 동안은 이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계를 이어가다가 함께 졸업한 의대 동문들한테 의사 자격증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1980년대니까요. 예. 복사를 해가지고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 붙이고 이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써놨으니까 말하자면 위조를 한 거죠. 예. 1995년부터 이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종합병원하고 원장이 1명이거나 혹은 뭐 2명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 취업해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27년간 세상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정형외과 전문의로 살았습니다. 이 1993년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수여했다는 의사 면허증을 한 병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가짜 면허증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데 우선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려면 의료 전산망에다가 이름하고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처방이 가능한 테니까. 어떻게 지나갔을까? 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서 전산망에 접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했던 병원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만 전국에 60여 곳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 근데 의사 면허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일선병원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망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사 면허 정보가 현재까지는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예. 위조를 하면 사실 전산망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병원에서는 핑계를 대면 서류 제출을 자꾸 미루니까 의심을 예. 하기도 했었는데 정형외과 의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상대적으로 이분이 급여를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혐의로 종합병원 및 개인병원장 등 9명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허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초창기에 네. 수사를 할 때는 의사 자격증 갱신을 안 해가지고 한동안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발뺌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뭐 이제 휴대전화랑 다 확인을 해보니까 가짜로 위조한 것이 드러나게 된 거고 자기를 스스로도 의사라고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같다. 주변 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뭐 자격증만 취득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의대에서 다 수업도 받았고 나도 다 뭐 할 만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난 진짜 의사야. 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건데 네. 지금 진짜 의사 행세를 27년 동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8년간 그러니까 2014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것만 뭐 의사면허증을 위조, 행사 또 그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 요거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고요. 계좌에 확인된 급여가 5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범행이 물론 치밀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대에서 만난 동료들이 있으니까 같이 네. 공부했던 그 인맥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치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허점도 있었습니다. 의사면허는 아직 종이 형태로 발급이 되고요. 검찰에서 IC칩 같은 게 내장된 카드형 면허증을 교체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의사협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검찰에서 이제 그런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또 없나?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수조사도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뭐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의사처럼 수술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네. 뭐 이런 가짜 의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거니까. 가족들도 몰랐다고 해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검찰 힘 세잖아요. 얘기하면은 좀 뭐 어떻게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배우 에드워드 노튼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조상을 찾게 됐는데 그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포카혼타스의 후예랍니다. 12대 후손.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그 포카혼타스 말입니다.
네. 예, 미국의 배우 에드워드 노튼이 400여 년 전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 정착민 간의 평화 정착에 기여했던 포카혼타스의 12대 후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PBS의 역사 프로그램인 뿌리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여기 출연을 한 겁니다. 네. 에드워드 노튼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릴 때 얘긴 들었다는 거예요. 포카혼타스와 인디언이었던 영국의 그 출신 정착민 존 롤프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자기 듣긴 들었는데 네.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역사학자인 헨리 루이스 게이츠 주니어가 진행을 하는데요. 포카혼타스는 당신의 12대조 할머니가 맞다. 왜냐하면 서류상에 직접적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존 롤프와 그리고 포카혼타스와의 관계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네. 포카혼타스는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추장의 딸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농장주인 롤프랑 결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런던을 방문을 했습니다. 원주민인데 영어도 하고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 사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요. 돌아오기 전에 그 잉글랜드 그레이브젠드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남편 롤프도 세상을 이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은 토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가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는데 어쨌든 본인이 포카혼타스의 후손이라는 걸 역사학자가 정리해줬잖아요. 네. 인류 역사에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에드워드 노튼이 예일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도 뭐 자기 조상은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된 지 벌써 닷새째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제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편하게 제목대로 무엇이든 편하게 보러 가실 수 있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무한해지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진행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이렇게 훈훈한 덕담 그냥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그냥 새해 첫 제가 하는 첫 방송이라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인사드린 거고요. 공연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경제도 그렇고 아직 완벽하게 코로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연장 찾아주시는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정말 좀 편하게 공연장에 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 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관객들 입장에서도 공연장 가가지고 답답하게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공연 보는 게 아니라 마스크 샥 벗고 소리도 좀 질러가면서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연을 보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마스크 없이 공연을 보신 기억이 없으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겠어요. 예전에는 뭐 공연 커튼콜 같은 거 할 때 공연 넘버 막 같이 따라 부르고 박수 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분위기를 쉽게 만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옛날엔 진짜 뭐 함성도 지르고 그랬잖아요. 뭐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막 함성 질러주고. 함성 지르고 또 공연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공연 중에 있는 배우들이 객석으로 막 뛰어내려와서 같이 신체적인 접촉도 좀 있고 하이파이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공연 재관람 문화, N회차 관람 뭐 이런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뮤지컬 공연의 노래들을 따라 부르실 수 있을 만한
공연 관람 회차가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공연 오셔서 커튼콜 때 같이 따라 부르고 막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공연마다 좀 다르죠. 어떤 공연 뭐 심각한 공연에서는 막 눈물을 훔치면서 박수만 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공연에서는 막 같이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네. 예, 한때는 막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었어요. 그 공연 뮤지컬 공연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재밌는 공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선입견이 있으셔갖고 네. 공연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커튼콜만 일부러 막 신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약간 어색하게 끝나는 경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커튼콜은 굉장히 즐거웠었던 어떤 시간이었는데 관객 입장에서요. 저도 해봤지만 네. 다시 배우를 불러낼 수 있다는 건 짜릿한 쾌감이에요. 그렇죠. 막 배우들도 거기서 감동해서 네. 막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네. 발랄해져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연 재밌잖아요. 다 보고 나와서 끝나고 객석에서 이제 막 나올 때 사람들이 약간 업돼서 나오면 이제 공연 제작자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입소문이 크게 날 것이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그렇게 일부러 연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저도 다시 한번 그렇게 떼창도 좀 불러보고 네. 그 커튼콜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이게 진짜 정말로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이 그럴 만한 커튼콜, 그럴 만한 떼창을 갖고 있는 요즘 보기 드문 그런 공연을 제가 오늘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떤 공연이길래 이렇게 얘기하시나 궁금하네요. 네, 저도 처음에 제목 듣고 캐스팅 발표됐을 때 네. 이걸 뮤지컬로 한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신나는 뮤지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소크라테스 패러독스를 커튼콜을 해요? 예. 약간 소크라테스 그러면 좀 철학 이러고 좀 심각할 것 같고 좀 이렇게 진중할 것 같고 무거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쭉쭉 드려야 되는데 공연 내용도 설명드리고 공연의 분위기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 작품은 제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게감이 좀 있어서 그런 설명 앞서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노래부터 좀 듣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노래를 먼저 들어본다고요? 예. 어떻게 노래를 부르길래 노래를 네. 먼저 들으면 뭔가 감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제가 제목을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르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랩 뮤지컬입니다. 랩을 해요? 예. 뮤지컬로? 랩을 해요가 아니라 랩만 합니다. 거의. 랩만 해요? 예, 노래도 나오긴 나오는데 랩이 메인이 되는 뮤지컬이거든요. 그러면 테스 형이 나오는 아닌데 테스 형이 나오면 안 소크라테스랑 그 테스랑은 좀 다르지만 여하튼 제가 처음에 이제 들려드릴 노래가 그 래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치타라는 여성 래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 작품에 나오거든요. 공연 내용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릴 테지만 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당시의 청년 시인 대표 멜레토스 역할을 이 치타라는 래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래퍼 치타의 목소리로 이 공연 중에 나오는 속지 마라는 넘버를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먼저 어떤 건지 딱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누가 뒷건데 난 사실을 말해줘 저 신기한 건데 어차피 잘난 척인 거 다 할 건데 뭐가 나은 삶인지 알면 뭐 어쩔 건데 속지마 위험해 속지마 위험해 속지마 위험해 속지마 아직 그럴듯해 신의 뜻 다 아는 듯 떠드는 게 나 되는 게 우리 혼란스럽게 만들어 난 안 들어 제일 지혜롭고 잘난 게 자기 자신이라고 신의 뜻 신의 소리 신의 자신은 없지 아니 없는 척하면 뒤에서 눕겠지 아테네 존경받는 인물들의 무식함을 드러내 박살내 놓고 웃고 있다고 그걸 애들도 배워 어리니까 더 매워
금세 따라하면서 어른들과 맞짱 뜬다고 한 소리 하면 열 소리로 대든다고 이 혼란의 책임을 누가 지냐고 소크라테스 개변은 돼 당신이 책임져야지 뭐 어쩌겠어 변명만 늘어놓는 꼬리 우스워 그냥 내겐 지나가는 웃음거리 여기서 누가 비꼰대 난 사실을 말해줘 자신감 꼰대 어차피 잘난 척인 거 다 할 건데 뭐가 나은 삶인지 알면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속지마 위험해 위험해 속지마 위험해 위험해 속지마 위험해 위험해 속지마 아주 현란한 현올림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놀림 속아 넘어간 걸 알고 버럭하면 신탁의 뜻으로 또 화제를 돌림 그 궤변에 노려는 70년 동안 갈고 닦았겠지 아주 성실한 사기 저 노인의 즐거운 놀이를 위해 탈탈 털린 나트인 애인들에 떨어지는 사기 우리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아 저 노인은 우릴 홀리는 말에 속아 주변에 모이는 젊은이들아 눈 깜빡하면 웃음거리가 돼 속아 넘어가지 마 정신 차려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좋은 삶인 거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도 욕심 아냐 신이 주신 대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면 됐지 왜 파고들어 피곤하게 해 여기서 누가 비꼰대 난 사실을 말해줘 자신감 꼰대 어차피 잘난 척인 거 다 할 건데 뭐가 나은 삶인지 알면 뭐 어쩔 건데 뭐 어쩔 건데 속지마 위험해 위험해 속지마 위험해 위험해 속지마 위험해 위험해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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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의 속지마라는 넘버를 치타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이 뮤지컬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데요. 네, 이게 뭐 약간 랩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는 노래 같은 느낌으로. 근데 정말로 뮤지컬 넘버고요. 그렇다고 뮤지컬 보다가 이런 노래가 나오면 약간 어색하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요즘 말로 착붙이라고 하잖아요. 딱 맞는 그런 넘버로 딱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치타 씨가 연기하는 거는 연기를 한 경험이 있었나? 아마 영화도 출연했고 잠깐 많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매체에 다 나오기도 하는데요. 치타 씨가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니까 그 시대를 생각하면 치타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연장에 가서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멜레토스 역으로 나오는데 멜레토스 역할의 사람들이 검정색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의상이나 이런 게 시대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시대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청년신,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청년신의 어떤 그 당당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는 훨씬 더 치타라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포스가 딱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혹시 치타 씨 말고 다른 사람도 누가 나와요? 이게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역할 멜레토스 역을 치타 씨가 하잖아요. 이 반대편에 있는 소크라테스 역할. 소크라테스를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뮤지컬 배우분들도 같이 하시지만 래퍼로서 유명한 양동근 씨가 또 이 소크라테스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치타 이렇게 그 캐스팅 보드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콘서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공연을 가서 보면 연기나 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연기도 굉장히 여유 있고 멋지게 해내거든요. 양동근 씨 원래 뭐 아역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래퍼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군대에 있을 때도 마인이라는 뮤지컬도 양동근 씨가 하셨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높고 무대에서 여유가 있어서 보면서 좀 한 번에 반한 오랜만에 어떤 배우한테 반한 느낌을 제가 받고 왔어요. 멋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랩 뮤지컬이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네. 왜 이런 뮤지컬 제목을 줬을까?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네, 스토리도 그렇지만 이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제작사가 HJ 컬처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HJ 컬처라는 회사가 2010년에 만들어진 회사이긴 한데 공연 첫 번째 창작 작품은 아마 2010년대 중반 2014년인가 처음 시작했던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예전에 예술가들의 이야기들을 뭐 고흐나 라흐마니노프나 이런 작품들을 많이 했었던 회사거든요. 네.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실험적인 거. 네. 근데 바로 이 소크라테스 패러독스는 이번엔 이제 연속으로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변명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작품으로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멜레토스한테 이제 고발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변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인데 랩이라는 형식을 새롭게 쓴 그런 작품이죠. 좀 어렵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제목이 일단 소크라테스 패러독스니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진정성을 담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 작품을 어떻게 보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공연장에 가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조금 마음을 풀어놓고 어려워봤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서 한 공연 시작해서 한 10여 분 정도만 버티고 계시면 어느새 이 작품과 굉장히 잘 본인이 이제 그 객석에서 잘 마음을 열면서 작품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공연 끝나고 나와서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공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랩을 하시면서 스토리를 전해주시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조금 무리한 부탁일 것 같고. 아 제가요? 네. 아니 그 해봐요? 진짜 할 태세를 아닙니다. 해보실래요? 아닙니다. 제가 KBS에서 올해 시작하자마자 바로 막방이 될 수는 없어서.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스토리는 조금 우리가 듣긴 들어야 되니까요. 예.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면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델토이 신전에서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소크라테스다라는 신탁을 전해 듣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현자들을 당시 있는 주변에 있는 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철학자니까. 양동근 씨 목소리가 제가 지금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죠? 양동근 씨 톤으로 하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걸 깨달은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류와 모순을 지적하고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게 하면서 아테네를 변화시키고자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권력자들이 청년 시인 멜레토스를 앞세워서 소크라테스는 나라가 믿고 있는 신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테네 법정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고발했던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과 멜레토스 앞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0명의 배심원 앞에서 변론을 하는데 결국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사형유기에 처하게 되죠.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500명의 배심원이 바로 객석에 있는 관객들이 되는 거고 거기서 변론을 하고 있고 멜레토스는 계속 거기에 반박을 또 하고 있고 이걸 랩으로 하니까 약간 배틀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딱 랩이라는 형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갖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공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보신 거잖아요? 네, 봤습니다. 본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 똑같았거든요. 보기 싫었습니다. 보기 싫었는데 왜냐면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용은 소크라테스고 랩 뮤지컬이니까는 왠지 뮤지컬을 계속 뮤지컬계에 종사했던 제 입장에선 랩을 하면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연 시작하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멜레토스가 등장하는데 2층 난간에서 딱 등장하는데 검정색 양복을 입고 그 가죽 자켓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랩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가사 전달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되고 너무 재밌게 봐서 이거 빨리 가서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을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가 작가님한테 빨리 얘기해서 이 작품 하죠. 그래서 바로 마음이 좀 움직였던
이런 공연입니다. 아, 이렇게 안영수 대표가 얘기하실 정도면은 네. 뭔가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작품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랩을 하면 네. 랩이 또 좋은 점이 그런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관객들하고 방금 랩하신 거죠?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관객들의 호응도 되게 크겠어요. 네. I say 뭐 you say 막 I say 김성환, you say 시사야 그러면은 막 김성환, 시사야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객과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랩이라는 것이 방송에서 보면 적어도 저한테는 가사가 없이 가사가 자막이 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랩을 들으면 한 번에 가사를 제대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라임이나 이런 게 익숙해져야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공연에는 무대를 중앙으로 두고 양쪽 그 왼쪽 오른쪽에 주요 넘버에는 가사를 띄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당시에 이야기했었던 것이니까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말로 전달이 되면 또 읽으면서도 또 힘들 텐데. 랩이 또 빨리 지나가기도 하니까. 네, 방금 음악 들으셨을 때 가사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뭐 요즘 말로 많이 바꿔놔서 읽혀지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양동근 씨와 치타 씨가 이 작사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라임 같은 것들을 실제 랩하는 분들이시니까 잘 맞춰놔서 귀에 딱딱 꽂히게 들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래서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재미있고 좀 생각할 거리들이 공연을 신나게 즐기고 나서 생각할 거리들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섬세하게 세밀하게 배려심 있게 친절하게 만들어진 공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 같은 느낌도 좀 있을 것 같고 네네. TV 프로그램 보는 느낌? 네. 이런 쇼 느낌도 받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공연을 보신 다음에 뮤지컬계 뮤직뱅크다 말은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배틀이라는 그 형태가 잘 어울리는 변론 시리즈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형태를 이 드라마랑 잘 접목을 시켰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약간 왜 뮤지컬은 좀 조용하게 좀 가만히 좀 얌전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고정관념도 좀 이렇게 해체할 수 있고 왜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 그러면 뭐 홍대 가서 클럽 같은 데 갈 수 있지만 뮤지컬 공연장에서도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면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야광봉을 또 여기 굿즈로 팔아요. 공연 끝나고 커튼콜에서 이 야광봉을 막 흔들면서 이거 커튼콜 하면서 야광봉 흔들거든요. 근데 그 야광봉이 얼마 전에 매진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공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집에서 있었던 다른 야광봉들 갖고 오셔서 가지각색의 야광봉을 흔들면서 공연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한바탕 약간 난장 같은 느낌도 있겠어요. 네. 공연장 오셔서 풀릴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놀아보는 거죠. 네. 궁금한데.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치타 역을 맡으신 치타역이래 멜레토스 역을 맡으신 치타 이 래퍼가 검정색 가죽 옷을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또 소크라테스 역을 맡은 우리 양동근 배우는 흰색 옷으로 입고 흰색 모자를 또 쓰고 있어요. 양동근 배우 그 특유의 그 의상이 있어요. 색깔도. 그리고 앙상블도 6분이 나오시거든요. 앙상블은 또 회색 느낌의 약간 은갈치라고 하잖아요. 이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세계 랩 경연대회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공연 보시는데 보는 재미도 있고 이 턴테이블 무대 영상 뒤에 배경은 영상이고요. 바닥이 원형이거든요. 근데 이 턴테이블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랩을 하면서 쫙 이제 턴테이블이 돌면 그런 임팩트도 좀 있고 보는 재미가 객석만 꽉 차 있으면 아마 웬만한 콘서트장 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곡을 한 곡 더 갖고 오셨다고요? 아까 그 치타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소크라테스 역을 맡은 양동근 배우의 목소리로 와이즈맨이라는 곡이거든요. 이 가사를 좀 들으시면 아마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그냥 쉽게 넘기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양동근 씨의 랩 오래간만에 좀 듣게 되겠습니다. 이거 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양동근 씨가 부른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의 와이즈맨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 3. 델포 신전에 가면 신의 소리 말해주는 사제가 있죠. 신의 뜻을 알고 싶다면 델포의 신전. 민주정치 지지하던 내 친구 카이레폰. 민주정 회복되자 아테네로 돌아온 카이레폰이 델포의 신전에 갔어. 신의 사제에게 신의 뜻 물어봤어. 뭐래니?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Is there anyone like that Socrates? No,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엽기적기 퍼져 눈덩이처럼 커져 오나전 해로운 자 돼버렸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오직 현자 소크라테스. 카이레폰이 알려준 소리 무슨 소리? 아테네인들에겐 쓴소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 오직 현자 소크라테스. 그 카이레폰은 어떻게 됐죠? 내 친구 카이레폰 안타깝게도 죽었어. 그럼 그가 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생탁을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리겠다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요. 이 자리엔 그의 형제가 와 있어요. 그가 증인입니다. 말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증명할게. 내겐 큰 지혜 작은 지혜조차 없는데 신이 나의 가장 지혜롭다 하니 왜 그랬는지는 내 옷짝에서. 신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일 리도 없는데 알아야겠어 신의 뜻. 가자 일어나 가자. 가장 지혜롭다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수께끼 같은 신탁의 반박거리를 찾아. 나라의 높으신 분 신분이 높으신 분 바로 스캔 들어가잖아.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있을 뿐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Is there anyone like that Socrates? No,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난 알아. 내가 모른다는 걸 난 알아. 내가 모른다는 걸 난 알아. 내가 모른다는 걸 난 알아. 내가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 내가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테드 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루이즈가 게리와의 사랑이 이혼으로 끝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어린 나이에 병을 앓다가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딸을 낳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픔보다 사랑이 끝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공포보다 현재의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딸을 낳고 수없이 상처받아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온 힘을 다해 그 딸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알면서도 다시 그 시간을 속속들이 1분 1초도 빠짐없이 살아낼 것입니다. 테드 창의 소설을 각색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콘택트를 보면서 저는 무기로서의 언어와 선물로서의 언어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외계 생명체는 선물이 되는 언어를 꿈꾸며 지구인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지구인은 무기로서의 언어로 외계 생명체를 적대시합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외계 생명체들이 무려 12개국의 상공에 동시 출현하자 세계는 경악하지요.